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미국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조를,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공조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발표했고, 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경제 공약 3가지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 1,000명이 늘어 2년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 7천 명 증가한 반면 40대에서는 16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과거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40일 만에 첫 경찰 출석인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올림픽 최종 예선을 치르고 있는 남자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우즈베키스탄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중국과 이란을 누르고 8강 티켓을 확보한 올림픽 대표팀은 우즈벡에 패하지만 않으면 조 1위로 8강에 오릅니다. 여야가 총선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기조로 하는 경제공약 발표로 응수했습니다. 어디에 전략 공천을 할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구로 할지를 포함한 본격 공천 작업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 무료 와이파이의 전국 확대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내후년까지 전국 모든 시내버스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여 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가계 데이터 통신비 절감과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1호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은 이후 청년 정책을 포함해 일자리와 주거 지원이 담긴 총선 공약도 잇따라 발표하면서 공약 경쟁에도 불을 붙일 계획입니다.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놓았던 한국당은 이번엔 경제 공약으로 응수했습니다. 재정 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해서 미래 세대를 빚더미 폭탄에서 벗어나게 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나란히 공천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전략공천 지역을 정하는 전략공천관리위의 첫 회의를 오늘 오후에 진행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장관 겸직 의원들의 지역구,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지역구 등이 우선 전략공천 지역으로 고려될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공천 실무를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이 임박했습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과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후보자 서너 명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1명을 낙점할 방침입니다. 네, 전현직 국무총리들이 오늘 모두 국회를 찾죠. 네, 그렇습니다. 2년 7개월의 최장기간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에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를 찾았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천군 만마를 얻은 느낌이라면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당과 상의해서 역할을 결정하겠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사와 총리로 일하면서 떨어져 있던 당에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서울 종로 출마설에 대해서는 종로로 이사한 건 사실이지만 역시 당과 상의하겠다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사자인 황 대표는 이전 총리를 신경 쓰지 않고 당에 도움되는 길을 가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디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에서 내가 어떤
출마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인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도 오늘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물론 각 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다만 인준 자체를 반대했던 한국당 방문은 오늘 이루어지진 않는데요. 황 대표의 지방 일정 등을 고려해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정치권의 또 다른 이슈죠. 보수 통합 문제를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통합추진위 첫 회의에서도 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가 됐습니다. 오늘 새보수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불협 화음까지 표출됐는데요. 주인공은 좌장격인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우리 공화당까지 통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냐고 비판한 겁니다. 또 한국당 중심 통합에 새보수당을 붙이는 통합은 안 된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런 유승민 의원의 반응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과 힘을 합쳐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오철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공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월 총선의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은 오늘로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총선 출마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대변인은 유은혜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도 고양시와 입각한 추미애 장관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 지역에, 유송화 관장은 서울 노원갑 지역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가 2년 만에 다시 30만 명대 증가폭을 회복하고 고용률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지난해 취업자가 2018년보다 30만 명 이상 늘었다는 거죠? 네, 지난해 연간으로 취업자가 전년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정부가 예측했던 28만 명보다 결과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 참사라는 말이 나왔던 2018년에 취업자 증가폭이 9만 7천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15살 이상 고용률은 60.9%로 지난 1997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에서 64살 고용률은 66.8%로 이 통계가 작성된 198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전년과 같은 3.8%를 유지했습니다. 예, 지난해 개선된 만큼 올해도 좋아야 할 텐데 정부도 이를 위한 정책에 힘을 쏟는다고요? 네, 정부가 이를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우선 취업자와 고용률, 실업 등의 3대 고용지표가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에도 고용률이 상승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모든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고용률이 감소한 40대는 인구 감소를 넘어서는 취업자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40대 일자리에 맞춤형 대책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일자리의 부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확대와 혁신 성장, 규제 개혁의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건모 씨가 이번 주 초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출석했군요. 네, 김건모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40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 3층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원했지만 여의치 않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모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네, 오늘 경찰 조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경찰이 오늘 집중적으로 조사할 대목은 성폭행 혐의가 제기된 2016년 8월 당시의 동선과 행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앞서 지난 8일 김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내비게이션 GPS 기록을 확보한 것도 사건 당일 김 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문제의 장소로 지목된 논현동 유흥업소나 그 주변을 방문했다는 기록이나 정황이 나오면 성폭행 혐의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GPS 기록은 성폭행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 씨 측은 이번 조사에서 당일 동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혐의를 적극 반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GPS 분석 기록 등을 비교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업소 관계자가 피해 주장 여성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혐의와 혐의에 관련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실이라면 이 과정에 김건모 씨나 소속사가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은 지난달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우선 당분간 성폭행 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2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분리 선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부가 다음 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 등 후속 인사 단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로부터 다음 주 초쯤 차장과 부장 검사 등 중간 간부급 인사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21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직제 개편안에는 반부패 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내일까지 관련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제 개편에 따른 차장과 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들의 정기 인사는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의 예외적 인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대북 제재 예외적 인정 어떤 취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또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미국 팔로알토에서 양자 그리고 3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강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보다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북미와 남북 대화가 보완하며 선순환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북미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해서 북한의 관여 모멘텀을 계속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 가운데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제재가 있지만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폼페이오 장관과 나눴고 미국 측도 우리의 의지를 이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또 제재의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곧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오늘 출국길에서 북미 관계가 정체된 시기에 남북 관계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죠. 이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군 파병도 핵심 의제로 거론이 됐었는데 논의가 됐습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이 위태해지면 유가가 상승하고 국제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강 장관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라면 어디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했던 호르무즈 공동 방위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다시 밝힌 겁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의 원유 수입이 70%가 이곳을 통해 수입되는 만큼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의 국민과 기업의 안전, 또 이란과의 관계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의 호르무즈 안보 구상을 상세히 들을 수 있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논의를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두 장관은 양국이 이견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평가하고 협상팀이 진전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는데 이 내용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강 장관과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따로 만나서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수출 규제를 빨리 철회하라는 입장을, 또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회담 말미에 배석자를 물리치고 모테기 외무상과 5분 정도 독대했는데요.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강온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유엔이 정한 시한을 넘겨서 일하는 데 관여한 북한 기업, 그리고 중국 숙박시설에 대한 제재에 나선 건데요.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를 손짓하면서도 대북 제재 이틀은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환 기한인 지난달 22일 무렵 베이징의 북한 식당입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은 기한까지 모두 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대북 제재에 고삐를 죄기는커녕 사실상 눈을 감아주면서 일부 식당은 정상 운영됐습니다.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 홈페이지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송환 기한 만료 3주쯤 지난 뒤 이와 관련해서 두 곳을 제재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긴 곳은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 숙박소입니다. 송환 기한 이후 미국이 관련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 정부가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적인 인력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가능케 하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의 경우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지역 등 여러 국가의 북한 노동자들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북한 인력의 비자와 여권, 취업 등 해외 송출 과정에 관여해왔습니다. 베이징 숙박소의 경우 남강무역회사를 도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얻은 수입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손짓하면서도 기존의 대북 제재의 틀은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리 해군이 동해에서 올해 첫 해상 기동 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 북한 매체가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군 당국이 새해 벽두부터 연이어 군사연습 소동을 벌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엄중한 단계로 치닫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훈련은 해군이 지난 9일부터 나흘 동안 해군 1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연 해상 기동 훈련으로 수상함 10여 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등이 동원됐습니다. 새해 북중 친선 설 명절 모임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어제 평양에 있는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조중친선협회와 중국 문화부, 관광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중 친선 모임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은 북중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텁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 총선 레이스에 접어든 정치권.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각 당의 1호 공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요. 1호 공약으로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우선 이제 통신비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예. 특히 20, 30대 청년 세대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더 싸게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빠르게, 그다음에 더 편하게 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사용하는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예. 이것을 단순히 그냥 통신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부담 없이 사용케 함으로써 사실상 디지털 모바일 지수 1등인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 세계를 헤엄치게 하면서 예. 사실상의 이용자 편익 플러스 시장의 안정화 확대 이런 효과까지도 기대를 하는 그런 공약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한국당 애초 이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정책 대전환 이 세 가지의 이 공약이 이게 사실상의 1호 법안인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거 경제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문재인 정권 지지하시고 문재인 정권 경제 엉망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야권을 지지해 주십사라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 세금으로 국민들 이 복지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 이제 그만두고 이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재정 건전성 튼튼히 확보해서 예. 언제라도 대비하자는 것. 두 번째, 이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우리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 전기료는 아직 지금 변동이 없는데요. 앞으로 전기료 오르게 돼 있습니다. 설령 오르지 않더라도 한전 적자가 누적돼서 이제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 원자력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세 번째는 지금 이 노동시장이 사실은 미리 진입한 사람들만 좋은, 즉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이 부분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된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보수 정권이 두 번 집권했을 때 반드시 해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이 정권은 사실 이거를 해내기를 저희도 사실 만약에 그걸 했었으면은 오히려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거꾸로 이 대기업 노조, 공공 노조에 휘둘려서 이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뺏는 것. 따라서 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드시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 혁파하는데 저희가 국민들한테 약속드리고 예.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공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1호라는 게 사실 의미가 있으니까요. 각 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전략을 좀 펼칠지 미리 엿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호 공약이 뭡니까? 경제 대전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대로 지난번 경제에서는 1호 안 된다. 공약은 뭐예요? 예? 지난번 1호 공약. 어떤 공약 말씀이십니까? 공수처 폐지. 공수처는 당연히 우리 이제 그게 아니고요.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선거를 앞둔 정당은 국민들에게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정당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있게 제시하고 판단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공약이 중요한 게 그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김재원 공약개발단장께서 1호 공약으로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그 첫 번째로 괴물공수처 폐지를 얘기했고요. 덧붙여서 원래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사안들을 공약으로 첫 번째 거는데
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1호로 이것을 건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시비를 떠나서 정당은 그 공약을 걸어서 국민들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1호 공약을 폐기한 건지 아니면 바꾼 건지 그거는 책임 있는 자세를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1호 공약은 문재인 정권 경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 2호 공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어디에 경제 나와 대전환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재인 정부 경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경제 대전환해야 1호 한다는 여러 공약은 가지 사법개혁이고 그 첫 번째가 괴물공수처 폐지라고 명명을 이미 했습니다. 아니 뭐 공수처 폐지도 당연히 저희가 공약으로 넣을 거고요. 다만 국민들한테 이번 총선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자유한국당의 이 국민들한테 드리는 약속의 가장 핵심은 문재인 정부 경제 이대로 해도 좋다라고 하시면은 민주당 지지하시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과 야권 지지해 주십사. 이게 저희 1호 공약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그 1호 공약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김재원 오늘 발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건 정식이 아니었다.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셔가지고 저희 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대전환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 분명하게 확인해 드립니다. 예, 또 두 분의 의견을 들을 주제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좀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오늘 당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좀 쉬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당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세계 최고위 화동으로부터 꽃을 받았습니다.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저는 매사 당과 상의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종로 출마 얘기가 좀 있는데 좀 확정은 지으신 건가요? 제가 종로로 이사하게 됐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당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이해찬 대표가 천군만마라고 명명한 이낙연 전 총리. 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우선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라 하더라도 출마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당의 기대고 요청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해주십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총리는 지역선대위도 꾸려야 되고 중앙선대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중요한 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사실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이제 종로 출마에 항상 이제 덧붙여지는 게 바로 황교안 이제 현 대표의 어디 출마할 것이냐 종로 출마설인데 사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로가 최고 험지다. 이미 이제 정세균 총리가 많이 이 텃밭을 다져놓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출마하면 사실 황교안 대표 죽으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여권은 프리미엄을 뭐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뭐 누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하는 거 견한 시비 걸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야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급에서는 자기 헌신과 결단입니다. 결국 종로가 험지냐 아니냐 이거는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 선거의 판세를 가를 가장 중요한 상대를 누구로 선택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종로에 나선다면 종로가 아니라 이낙연 이 전 총리를 상대하는 게 황교안 대표한테 가장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야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권이 가진 프리미엄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헌신과 책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일각에서는 사실 뭐 황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뭐 종로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들도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한국당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가 확정이 되면 황교안 대표도
종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뭐 황교안 대표의 이제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황지사,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선거의 최중심에 서서 지역 선거를 나서겠다고 한 마당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오늘 이 전략공천 대상지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불출마가 선언된 김현미 그리고 유은혜 장관의 지역구가 일산 지역이죠.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가운데 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인사들이 이제 오늘이 이제 사퇴 시한이다 보니까 이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가 발표가 되겠지만 좀 힌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정 대변인하고 고양시하고는 고자 말고는 공통분모가 없어요. 고자 말고는 공통분모 없다. 그래서 한 지역을 선택할 때는 특히 뭐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그야말로 주목도가 꽤 높은 분인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쉽게 고향을 선택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고향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광진을 출마 가능성도 좀 점쳐지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이제 추측 보도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꼭 고민정 대변인만이 아니고 소위 이제 주목도가 높은 사람들 또 민주당의 이제 영입 인재들도 있거든요. 누가 어디 간다 하는 것은 다 오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합한 또 전략적으로 악위가 맞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는 일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또 한 명이 아니고 그래도 수십 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입 인재 포함하면. 그래서 이제 그 최적의 지역을 찾아가는 일을 비로소 시작했다. 그 시작하기 위해서 그 반열에 사표를 내물어서 비로소 섰다. 이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높은 인물에게는 그만큼 조금 더 정밀하게 어느 지역이 과연 가장 잘 맞을지, 그렇습니다. 가장 적합할지 이런 거를 확인하겠다. 가령 이제 황교안 대표 문제만 하더라도 종로냐 또 다른 험지냐 아니면 비례대표냐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총리와의 종로 빅매치는 그야말로 비켜가는 매치가 되지 빅매치가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최근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 하기 위한 수사로만 그득하지 하겠다는 것은 전제되지 않은 그런 걸로 여겨집니다. 물론 고민이 크시겠지만요. 뿐만 아니고 유력한 정치인들은 어떤 지역을 선택할 때 고민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게 전국 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출마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야 되는 것은 황교안 대표뿐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 이 심재철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뭐 정권 심판인지 야당 심판인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래 이제 공무원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그러나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저희가 시비를 걸어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 판단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고민정 대변인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작정한 마당에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이 지금 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이 정권 심판하지 마시고 야당 심판해달라고 이미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금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질타받는 부분 분명히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정부 잘하고 있으면 이 정부 계속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계속해서 반대하고 대안을 내는 야당도 한번 살펴봐 주시라. 다만 저희가 그냥 지지 호소하지는 않겠다. 저희들 통합하고 내부 잘못된 거 고쳐나가겠다, 혁신하겠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잘못된 거 바로잡으실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예. 야당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다. 이렇게 저희가 국민들한테 호소드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 혁신과 통합자가 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하고 혁신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통합 논의가 한창인데 이견도 좀 엿보이는 듯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는지 좀 얘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참 시작할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아마 의구심을 표하셨을 겁니다. 예. 자, 시작됐습니다. 이게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되돌아가면은 그냥 총선 완패 이 벼랑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밀고 나가서 이 통합 내야 되고요. 이 통합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전제들이 있겠죠. 예. 결국은 혁신이죠.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에서 출발해도 이렇게 지금 이 민주당 이 집권 여당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 보이고 있는 거 분명하게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결국 이 혁신, 인적 혁신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보수 전부를 끌어 모아서 이 하나의 대우로 서는 게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 작업에 일부 이견이 있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과 결별해서 저희가 단일한 보수, 단일대우로 세우는 것. 이거 말고는 승부수가 없고요. 지금 일부 나오는 이견들, 저는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이 새 보수당의 유승민 이 대표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정말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저희가 머뭇머뭇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과연 보수가 정말 이 민주당 이 문재인 정권 비판만 하지 니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도 분명히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할 겁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일부에서는 유승민 의원만 새보수당에 남고 나머지 의원 7분만 이제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안 이런 것도 제기가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소리고요. 통합한다면 다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질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 우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공학적으로 이 문제 다루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바로 이런 문제가 이제 정치공학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하나로 모이자. 예. 작은 차이 접고 큰 길, 문재인 정부 잘못되는 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배 같이 타는 것.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전 대표의 반대 입장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인터뷰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뷰까지 듣고 나서 최 의원님께 지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내려면 이것이 가치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 묻지마 이 세력 연대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보수통합 같은 경우는.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순서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지도 모르고 석가래를 그냥 갖다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통합이나 이런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우선적인 관심사항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정치 재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다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치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먼저 우선이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을 좀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태규 의원께서 먼저 가치화 정책이 그야말로 내용적 통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퍼즐을 맞추기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 논의에 끼어든들 몸집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또 의원들 숫자로 보나 크게 이제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합 논의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고요. 예. 아마 좀 볼 겁니다. 보고 유승민 대표와 지금 한국당이 통합을 하더라도 이 선통합을 하더라도 부분 통합이죠. 하더라도 대폭발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월 하순부터 들어갈 공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통합이냐의 문제가 제가 보기엔 봉합은 돼도 통합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세력이 한국당이 주도하던 유승민 대표 쪽이 주도하던 이 공천 과정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화약고가 돼서 통합을 외형적으로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다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지점들을 우선 안철수 대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자력갱생에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생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총선 후를 도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수 분열의 원인 결국에 이제 탄핵을 인정할 거냐, 그리고 친박 문제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사실 이제 묻고 가자는 분들도 있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물리적 결합은 되겠지만 화학적 결합은 어렵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5, 0.5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지금 아까는 반문이나 뭐 빅텐트 이런 차원에서 이제 덮고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지금 탄핵 얘기한들 뭐 하겠어요?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탄핵 얘기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 정말 이대로 가는데 야권들 뭐 하고 있느냐, 당신들 내부 혁신하고 합쳐라. 이게 그냥 간단한 국민들의 요구예요. 준엄한 요구예요. 여기에 반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 설득하다 안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 하고 결별해서 이 반문연대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죠. 우리 안철수 전 대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나 노선과 가치, 현재로서 노선과 가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나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에 뜻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우리 금방 민주당 입장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남의 집 어떻게 되는지 잘 관측하시고 그거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남의 판단 이런 거 구하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가리키는 곳, 이들 내부 혁신하고 통합해라. 거기에서 안에서 예전의 일 갖고 왈가불가하는 거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좀 이제 당내 문제로 갑자기 보수 통합 선언을 하셨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다면 유승민 대표 세력 정도의 통합일 것이다 정도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합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결단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지금 각각의 안철수 대표 포함해서 전부 그리는 상이 다르고요. 태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요. 계산법도 달라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 쪽 정도가 조금 이해가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영태 의원께서는 정말로 아주 정치를 하는 기준이 뚜렷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비록 이제 야권이지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맞는 말씀입니다. 새도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요. 여당도 힘들어요. 야당이 복원되고 제대로 되지를 못하면. 그러나 첫 번째로 인위적 통합 효과는 사실상은 언제부턴가 없어졌다. 근데 이걸 인위적 통합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반대편의 문재인 정권, 이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반사적, 반동적 이 필요성 말고는 인위적 통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의심시 되고 이조차도 고양이 그림 정도로 끝나면 말을 앞세워서 가다가 결국은 더 큰 후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DJ 대통령이 90%를 주더라도 통합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국당이 일단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덩어리의 정치 세력이 크게 주고 그야말로
살 깎아서 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성립되기 어려운 통합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일단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만을 좀 가능성을 점쳐주신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미워도 싫어도 합쳐서 어쨌든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간의 관측대로 모두를 다 아우르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4+2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안들 통과시키는 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 의회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 행태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의석수에서 큰 손해죠. 선거법 내용만 하나만 들여다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의지를 갖고 정말 무서운 결단을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권 입장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숫자로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는구나. 국회에서 뭐 합리적으로 반대해봤자 다 소용없구나. 다음에 몸으로 막아봤자 다 소용없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말고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하는 거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예. 딱 기준을 주셨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기득권 버리고 혁신하고 다음에 이제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느냐?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버려야 할 것, 결별해야 할 것과 과감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면 선거 지른 거고요. 그렇게 해보면 권권일촉 민주당하고 승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눈길이 쏠리던 부분, 이 검찰에 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최근 뭐 검찰 인사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의 기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사관에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 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네, 먼저 어제 이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두 분 당연히 보셨을 텐데 네. 뭐 짧게 이제 어떤 생각을 이제 느끼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최 의원님부터.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가 굉장히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과 검찰 개혁과 같은 개혁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민생 경제. 그래서 이제 하락세가 저점을 찍었고 예. 지금 지표들이 좀 희망적이다.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안보.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이제 검찰 문제로 이렇게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인사권의 실제는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수사권은 검찰에게 그리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최근의 상황들을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 특이한 점이 하나의 이제 검찰의 반발 혹은 검찰 개혁 이 과정의 문제 또 청와대를 겨냥한 이제 수사 이런 등등을 하나의 문화적 문제로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들을 바꿔내는 것이 제도와 법으로 뒷받침하고 완결되는 그거다. 이런 이제 이 발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러다 보니 검찰 스스로도 한 가지 사건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런 문화를 바꾸는 데에 앞장서 달라.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전까지의 부분을 넘어서는 내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혁의 주체 또 그에 따른 주문을 하셨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사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권력의 세기가 클수록 변화되는 제도에 따른 문화적 충격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나 이성들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흑인은 극장에 갈 수 없고 백인과 구분되는 식당, 여성의 참정권 예. 이런 것은 그 당시로는 이것이 개선되는 것은 상상 못할 충격이었군요. 누구에게? 백인에게, 남성에게, 또 노예를 쓰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문제도 검찰의 특권적 과정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예. 개혁의 완결태를 향해서 가자는 취지의 말은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에 대한 염치는 고사하고 이제 국민들 눈치도 안 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예전 독재 권력도 이 국민들 눈치를 살피고 언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 다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ING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검찰 관련 말 한마디 그거만 뭐 놓고 보더라도요.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할 주체들을 그냥 갈아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초법적인 얘기 하는데요. 그런 거는 여러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초법적인 인사권에서 이 절차에서 초법적인 그 행위들을 했는지는 너무나 빤한 얘기고 이건 뭐 그 해보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사실 기자회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그거였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이 문제를 국민 탓, 언론 탓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아예 이제 원상 복귀시키겠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다음에 최소한 정부 정책에 따른 뭐 세금 환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예 시장에 개입해서 원상 복구시키겠다. 아예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하시더만요. 이제 시장 경제에 내팽개치겠다라는 말씀하신 거.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언론 탓을 하는 거. 아니 부동산 정책이 이 정부가 해놓고서 그것을 언론 탓, 국민 탓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부동산은 이미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돈이 출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 그런 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은 그 고백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완전히 국민 탓, 언론 탓하는 거고 충격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결론은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경제 좋고 지금대로 그냥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제 잘 판단하셨을 겁니다.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 정책 잘 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민주당 지지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혁신하고 통합한 보수, 이 야권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정부는 국민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 임기를 버티는,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적절한 국민적 욕망의 조정 기능을 욕먹더라도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자들 여망이었습니다. 임금을 조금 더 받거나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의 여망이죠.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일종의 이제 또 다른 풍선 효과. 예. 이거에 대해서 노동자 스스로가 따라서 반대하게 되는 또 다른 이제 기득권의 논리가
같은 노동자 안에서도 두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부동산 문제만큼 복잡한 게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선진국의 그것처럼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서 안정을 시키겠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그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역효과도 나타나고 강남이나 서울의 부동산 주택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일종의 이 문제 제기들을 불러일으키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겠다는 것은 고가주택 소유자나 또 다른 분들도 모두가 원하는 바고요. 선진국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검찰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이 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반향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내부 게시판에 굉장히 강한 비판을 좀 쏟아냈거든요. 여기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웅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권한테 사기당했다는 이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뭐냐면 정말 수사를 해야 한다면 미국의 FBI 같은 국가수사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사를 그럼 하도록 하고 그 기소는 검찰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게 그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아마 서로 간의 마지노선이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과된 것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런 사실 물밑에서 그 논의했던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이, 특히나 이 경찰이 이 비대화된 거는 행정경찰 말고도 정보경찰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정보경찰만큼은 이 검경 수사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보경찰을 그러니까 현재 수사검찰로 바꾸는 방식으로 수사경찰로 바꾸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논의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아마 이 검경수사 이 조정에 관해서 최고 전문가였던 김웅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사직의 변으로 결국 대한민국은 이 공안경찰, 경찰공화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 하니까 공수처에만 눈에 팔려가지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게 그저 고위공직자들만의 문제이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검경수사 조정권을 통해서 이제 이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단독으로 가짐으로써 이 수없이 많은 형사사건, 우리가 1년에 이 형사사건이 수십만 건 벌어지거든요. 이 수십만 건 사건들이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아서 종결되는 일들, 이것은 바로 국민들한테 실제적인 피해로 돌아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통탄하면서 그렇게 사직의거를 올린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무소불위의 세계 유일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 검찰의 문화, 지나온 세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의 구성원, 이분들은 충격일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고 했느냐, 이것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피레네 산맥의 이쪽에서는 정의라 하더라도 반대편에서는 불의로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의 실체는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된 겁니다. 경찰이 있고요, 검찰이 있고요, 공수처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딱 하나예요. 고위공직자만 한다. 검찰의 비리나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게끔 하는 것은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로 특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만 공수처에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은 일반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패 수사라든가요,
고위공직자 빼고 일반 공직자 수사라든가요, 선거법, 그다음에 대형 참사, 경찰이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관련된 경찰의 범죄 등등등은 다 검찰에서 수사합니다. 그리고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들 것 빼고는 다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 조직 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안 되고 총장한테 쫙 줄서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권력기관 간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은 왜곡되고 불편해지고 국민들께 손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진짜 뭘 수사하는지 일반 수사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못하는지 나머지 다 합니다. 주요 수사는. 기소는 공수처가 다 하는지 검찰하고 경찰만 공수처가 하고 나머지는 검찰이 다 합니다. 이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니고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짧게 30초만 반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일반 수사를 하는데요. 일반 수사 중에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겁니다. 일반 수사라는 게 이 언론에 나와서 주목받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생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1년에 수십만 건 벌어지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예전에는 검찰이 계속 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영 안 되면 본인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는데 이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 김웅 차장검사가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일반 수사 문제에서 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엄청난 토론이 됐던 내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시는 겁니다. 경찰이 종결권을 행사해도 기소권은 검찰에 있고요. 그리고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그래도 종결하면 기소권이라는 게 있고요. 경찰이 어거지를 써서 공소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경찰에 대해서 문책 내지는 이런 제재 조치들이 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체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쉽지만 지금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 미국 정부가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도 최소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기존의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사실상 이를 인정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소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기존의 중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앞으로 최소 10개월간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채널 CNBC도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올해 대선 기간 내내 유지될 것이라며 미중 합의 사항에 추가적인 관세 인하 문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가 시행되더라도 3,700억 달러어치에 대한 25% 또는 7.5% 관세는 최소한 11월 대선까지는 유지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번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은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1,2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500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추가 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무역 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각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선 어떤 합의도 없었다면서 이에 어긋나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These tariffs will stay in place until there's a phase 2. If the president gets a phase 2 quickly, he'll consider releasing tariffs as part of phase 2. If not, there won't be any tariff relief. So has nothing to do with the election or anything else. There's no secret agreements.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은 중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관세 인하론에 명확하게 쐐기를 받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를 뒤늦게 인정해서 궁지에 몰린 이란이 직접 책임 있는 용의자들을 체포했다며 적극적인 수습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명문대 테헤란 대학교 캠퍼스에서 반정부 시위와 친정부 시위가 함께 열렸습니다. 친정부 시위대는 미 성조기와 최근에 시위에 참가해 체포된 로버트 맥클레어 이란 주재 영국 대사 모형을 불태우며 외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반정부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에 대한 거짓말을 한 정부를 비난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용의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افرادی هم بازداشت شدن. رسیدگی مراحل اولیه کار خودش رو داره طی میکنه. از لحظه شروع کار هنوز حدود 72 ساعت کار قضایی ما گذشته.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여객기 격추 사실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영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다짐했습니다. قوه قضاییه باید یک دادگاه ویژه با یک قاضی عالی رتبه و ده‌ها کارشناس تشکیل بده.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이란이 핵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분쟁 조정 절차 착수는 이란이 핵 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조치입니다. 이란 핵합의 분쟁 조정 절차는 핵합의 서명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핵합의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로도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과 유럽연합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과 관련해 신변 안전 보장 조치만 확보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개별 관광의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미 간 단합 대응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남북 협력 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협의할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채용과 승진, 재정사업, 그리고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과 승진에서 사회적 가치와 책임의 비중을 두고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의 대부분은 17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94개 업체와 기관에서 일하는 채권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측한 전문가는 1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 우려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데 따라 경기 반등의 기대도 커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건 사랑하는 아내의 해장국. 그리고 K쿨 한과 액상을 한 번에 원샷. K쿨 숙취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이 몇 시야?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판을 뒤집을 방법은 없는 거야? 판촉물?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 있습니다. 고려기프트?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다 같이 환경을 세이브 린나이 보일러로 체인지 최대 20만 원까지 세이브 린나이가 업계 최대 보일러의 명가는 역시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오늘도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인 지금도 볼에 닿는 공기는 무척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에 그치고 있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5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북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겠습니다. 또 울릉도 독도에는 밤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강원 산간 지역에는 사흘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도, 대전이 4도, 광주와 대구 5도, 부산 8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를 되찾겠지만 일요일 중서부와 전북,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경기와 충청 등 중부 내륙 지역 쪽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